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제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도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도 관심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3기 신도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에서는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안전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치고는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 호남, 영남은 나쁨, 다른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측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0.3도, 습도는 55%,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대전, 대구 11도, 광주, 부산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일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 인근에 조성될 3기 신도시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까지 모두 4곳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교통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지역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도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곳인가요? 당초 유력 후보지와는 다소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예상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요. 아마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상 후보지들이 유출되는 등의 이제 사회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서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다소 좀 낯선 어떤 그런 지역들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는 곳이 있을까요? 더? 네, 이번에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이제 9.13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을 갖는데요. 9월 21일 날 3만 5천 호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었고, 어제 이제 15만 5천 호의 발표가 있는데요. 총 전체 수도권의 공급 계획 물량이 30만 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11만 호가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지정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은 해당 지역에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부분과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예정 지역 인근의 집값 부분에 대해서 최대 5년간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아마 공고가 되고 26일자부터 반려가 되는 것이니까요. 정부가 이것으로 인해서 투기 방지와 관련된 신경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 속에도 투기 방지 방안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조기에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신도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지역의 땅을 사 모으는 행위가 있었고요. 최근 2달 사이에 평소 거래보다 그 2배 이상 거래가 늘었다는 현대 중개업소 전원도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제한을 한다고 하지만은 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완벽하게 투기 세력들의 진입 자체를 완벽하게 막는다는 건 좀 힘들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번 대상 지역들은 시장에서 유력 후보지의 어떤 예상 지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발표와 함께 바로 주민 공람 공고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이나 불법행위 방지에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투기 과열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되는 경우에서는 합동 투기 단속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부의 어떤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투기 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게 이번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3기 신도시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급을 늘려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서울 집중도를 낮추고 나아가서는 서울 집값 또 부동산 시장 거품을 좀 걷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제 발표 내용으로 충분히 이런 조건들을 갖췄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부분에 어떤 가장 그 지름길은 지금 서울 도심에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빠른 길인데요. 상당히 우회하는 느낌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도권의 어떤 주택 공급 방안 자체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이야기하기엔 다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오히려 자기들보다 서울에 더 접근해서 3기 신도시가 발표됨으로써 상당히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교통망 부분에 대한 그 정부의 계획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좀 상당히 서두르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토지 확보라든지 택지 개발을 거쳐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2021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라는 의구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걱정들이 사실은 많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효과 안정시킬 요인을 갖췄다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차근차근 살펴보지요. 네네. 어제 발표 현장 생중계 화면을 보면은 장관반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네. 참석자들이 많았어요. 그 지자체장들이 나와서 함께 발표를 했는데 그 서울의 경우는 일단 그린벨트는 이번에도 그 국토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유휴지를 이용해서 택지 공급을 좀 늘리겠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그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연합회를 결성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또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주택 공급이 이제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택 그 밀도가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지금 현재에서도 신도시들이 서울과의 여러 가지 접근성 등에 있어서 충분한 여건들이 확충이 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제 공급 물량을 넣음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 자체가 현재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즉 임대주택이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교통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과 또 혹은 또 그 해당되는 지자체장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할 때는 그 해당되는 시장들이 같이 자리를 또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택지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에 있어서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그런 측면들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시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또 참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라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발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도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달이죠. 11월 29일 날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집회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정부가 이번에 대책 발표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런 주민들의 어떤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혹은 또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도 보완 방안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공공택지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면서 일방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집회를 하셨는데요. 지금 2기 신도시 주민들도 공공택지 후보지 지역 주민들 못지않게 또 마음이 편치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본인들은 홀대받는다는 건데 여러 가지가 좀 마뜩지 않다는 표현을 하세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게 교통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도 좀 신경을 써서 강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기 신도시 주민들로 봐서는 충분히 신도시로서 시작이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서울의 접근성이나 교통 여건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는 가운데 자신들보다 서울에 더 가까이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2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더 외면받거나 또는 주택가격의 하락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의 이 성립 자체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그동안 원했던 여러 가지 교통망 확충의 노력이나 시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결과치를 현재를 두고 본다면은 3기 신도시의 그 공약으로 내건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 자체가 과연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좀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서울 접근의 하나의 장벽처럼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심기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3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도로도 더 늘리고 전철 노선도 더 연결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조기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네. 일단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 정부의 청사진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광역급행철도가 지금 바로 첫 삽을 뜬다고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한 4, 5년 뒤와 속도를 맞추려면은 조금도 지체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네네. GTX A 노선은 연내 착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데 네네. GTX C 노선은 얼마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있어야 착공에 들어갈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조기 착공한다고 했지만 더 문제는 B 노선이잖아요. 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노선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와서 제대로 구축이 정부 계획대로 이루어질까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가 상당히 의지를 이제 보이는 만큼 이제 아무래도 조금 중간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GTX 쪽이라든지 또 BRT나 각종 그 여러 가지 교통망들을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GTX A 노선의 경우에도 가장 이제 빠른 상황이지만 연내 착공을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과연 연내 착공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들이고요. 위례 신도시의 그 트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당초에 충분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GTX 어떤 B 노선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선례들을 볼 때 과연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약, 약속했던 것만큼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어떤 의지는 굉장히 강력한 만큼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또 해당되는 지역들의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GTX B 노선 예정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 청원도 하시고 그래서 인천광역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위례 신도시 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노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민간 투자 사업에서 국가 재정 사업으로 바꿔서 사실은 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경제성과 또 실제 그 사회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필요성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여러 가지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LH 등이 함께 사실은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과 또 이서 부담해야 되는 재정 부담의 주체 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참 고려해서 사실은 상당히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1, 2기 신도시 때 좋았던 점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 이번에는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꼭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년씩 걸리는 거고 들어가는 돈도 몇 조 단위이기 때문에 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 공급 계획이 그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어느 정도 서울의 수급 상황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실제 이런 계획들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 있어서의 쏠림 현상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여러 가지 주택 공급과 함께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각종 교통망 확충들이 같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 부분들이 모두가 준공이 되고 완비가 되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수급 상황으로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들을 조금 길게 보면서 지켜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간 내에 일시적인 어떤 수급 상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는 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그 도심지 내 서울 도심지 내 정비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 3기 신도시에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정부가 대책을 세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역대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은 베드타운화가 됨으로써요. 오히려 더 서울로서의 접근을 위한 교통체증 등 각종 도시 문제만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수도권 쪽에 초집중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베드타운화 되지 않도록 자족도시로서의 기능도 이번에 언급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의지를 갖다가 충분히 투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변수에 대해서 잘 좀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잘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 산후조리원 신생아 가운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환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연수구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6명이 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환자가 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가 25명 있었는데 감염이 확인된 8명 외에 14명은 정상이었고 나머지 3명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허가 없이 젓갈류를 판 업소 13곳을 적발하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주들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도 없이 젓갈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젓갈류 등을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팔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국내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 숨쉬는 놀이터가 경기도 시흥시에 문을 엽니다.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예술놀이터 건물 1, 2층에 자리 잡은 숨쉬는 놀이터는 시흥시가 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전체 면적 302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었고 모래 놀이터와 놀이 정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시흥시는 직원 3명과 시민활동가 70명을 배치해서 직접 운영하고 하루에 3회씩
20명 정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의 주거종합계획은 공정한 주거 지원과 균형 잡힌 주택 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이 주요 골자입니다. 시 오감도와 소설 날개 등으로 유명한 천재 시인 이상이 살던 집이 새롭게 단장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서울 통인동에서 이상이 1911년부터 20년 넘게 살았던 이상의 집 재개관 행사를 열었습니다. 개발로 훼손된 위기에 처했던 이상의 집은 2009년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해왔으며 지난 9월부터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개관한 이상의 집에서는 그의 문학 세계를 알 수 있는 시와 소설, 서신 등 150여 점의 자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형 어린이집을 내년에 80개소, 오는 2020년에는 100개소로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원형 어린이집은 수원시만의 맞춤형 공보육 모델로 어린이들에게 효와 생태를 가르쳐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이제 2부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안전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효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김효정 기자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이스탄불입니다. 터키군요. 네. 예, 터키 날씨 어떻습니까? 터키 한국만큼 춥고요. 예. 오늘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여행 전문 기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인데 그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을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네요. 자, 네.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점점 더 이제 추워지고 있어서 어디로 가볼까 고민이 됐는데 국내 여행지도 계속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말은 KTX로 갈 수 있는 여행지인 부산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요즘 부산은 서울보다 더 핫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부산 여행에서도 부산 식도락 여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뭐 맨날 식도락 여행이니까요. 굳이 또 뭐 식도락 여행이라고 소개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라도는 뭐 음식으로 유명한데 부산도 뭐 음식으로 역시 이제 라이벌로 유명하잖아요. 어떤 것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일단 이한치안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밀면인데요. 부산에서도 많은 밀면집이 있지만 저는 가야역에 있는 밀면집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밀면은 부산 향수 음식 중에 하나로 1950년대 초반에 6.25 전쟁 시기에 부산에서 탄생했어요. 당시 미군 원조 등으로 흔했던 밀가루에 전분을 섞어 면발을 만들어서 밀면이
밀면이 탄생을 했고요. 그 당시에 북한에서 많이 내려온 피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 음식인 냉면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냉면의 그 재료인 감자나 메밀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밀가루로 밀면을 만들어진 게 원조가 됐고요. 예. 국물이 약간 약초 냄새 같은 향이 나요. 냉면 국물이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부산에 여행을 가는 게 밀면을 먹으러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비빔밀면, 물밀면 둘 다 맛있고요. 만두를 같이 시켜서 드시는 것도 또 별미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행을 다니면서 음식 드시는 게 낙인 우리 김유정 기자는 뭐 부산에도 역시 밀면 드시러 가는군요. 저도 밀면 참 좋아하는데 부산 현지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또 어떤 음식을 소개해 주십니까? 이번에도 부산 향토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도 면인데요. 네. 비빔당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빔당면 왠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여행 프로그램에서 부산 시장 갔을 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보통은 쫄면이나 소면을 더 많이 비벼 먹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당면을 비벼 먹어요. 예. 그 깡통시장이랑 국제시장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예. 외국 물품이랑 다양한 볼거리를 구경하시다가 시장 하실 때 잠깐 시간을 짬내가지고 드시기 좋은데요. 조금 매운 양념에 여러 야채와 함께 따뜻한 당면을 비벼 먹는 건데 이런 추운 날씨에 또 먹기 제격이거든요. 또 당면을 비벼 먹는다고 해가지고 약간 잡채 맛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또 유래도 원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쁠 때 배 채우려고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부산에서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비빔당면을 못 먹어봤네요. 다음에 부산 가면 꼭 시장 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근데 면만 계속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면 말고 다른 걸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소개해 주실까요? 그쵸. 깡통시장을 이제 얘기했으니까 깡통시장의 명물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맛있는 밥도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 깡통시장의 명물인 떡볶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떡볶이가 아주 특이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떡볶이거든요. 무로만 양념을 해서 떡볶이를 만드는 건데요. 소스가 더 진하고 달콤하면서도 깔끔해요. 떡도 가래떡으로 큰 떡인데 양념이 충분히 배어 있어가지고 쫄깃함이 더해지거든요. 또 부산에서는 물떡을 먹어봐야 되거든요. 이건 부산에서만 또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떡이라는 게 가래떡을 어묵 국물에 넣어놓는 건데요. 떡볶이의 떡이랑은 또 다른 맛이에요. 짭조름한 어묵 국물 맛에 떡이라서 고소하고 쫄깃한 담백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꼭 한번 드셔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밥도 소개해 주신다 그랬는데 밥도 짧게 들어볼까요? 네, 원래 부산하면 돼지국밥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볶국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부산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 서울까지 진출했거든요, 볶국을. 맑은 국물이 속을 뻥 뚫리게 할 만큼 시원하거든요. 여기에 청양고추를 한 숟갈 넣으면 말도 못하게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선사하거든요.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속이 뜨뜻한 것이 이 추운 겨울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외에도 부산에서는 대구탕이 또 유명하거든요. 입맛에 따라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김유정 기자 해장하는 음식을 소개해 주시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 잘하고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도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앞서도 속보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강릉 한 펜션에서 좀 참변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지 반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8일 오후 1시쯤에 강원도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당시 그 학생들의 상태를 보면은 그 현장 수치를 보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8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고요? 네, 이제 일반적인 일산화탄소 농도가 20 ppm 정도인데 당시 이제 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펜션 방안, 거실 등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에서 159 ppm이 측정됐다고 합니다. 예. 이 현장에서 발견된 뒤에 측정한 농도가 이 정도였으면 이제 실제로 문을 닫고 잠들어 있던 동안에는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죠. 예. 150 ppm이라고 하면 사실 잘 감이 안 오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제 이런 일산화탄소 농도가 보통 200 ppm, 이제 공기 중에 0.02%로 이제 존재할 경우에는 이제 2-3시간 동안 노출되면 두통을 일으키고 이제 400 ppm 정도면 1-2시간 만에 이제 통증, 구토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 우리 몸 혈액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200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적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또 이제 일산화탄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점점점 많아지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위험해지는 거죠. 또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다 보니 노출되고 있어도 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요. 예, 그래서 피곤해 지쳐서 잠든 학생들이 자다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런 변을 당했는데요. 캠핑할 때 텐트같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가요? 일산화탄소는 이제 불을 피우는 곳이라면 거의 반드시 발생합니다. 예. 특히 이제 환기가 불충분해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더욱 대량으로 발생하는데요. 요즘과 같은 겨울철 날이 추우니까 좀 문을 닫아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던가 기름, 가스를 사용한 난방기구를 피우면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올 여름에 밀폐된 실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더운 날씨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숯불에 고기를 구운 거죠.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가족들이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했고 증상을 보인 일가족 9명은 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고기 구울 때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고기 굽는 거 말고 불 피우는 것 또 다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엔 향초를 좀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 이때도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또 이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에 사용하는 갈탄에서도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아, 그렇군요. 연말에 또 초 많이 피워놓고서 케이크에다가 또 불 붙이고서 파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향초 너무 많이 좁은 공간에서 펴놓으면 또 답답하실 수 있는데 환기 쪽 하셔야겠군요. 자,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생활 속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을 피우는 행동이나 기름, 가스기기를 이용한 기기 사용은 금물입니다. 예. 실내에서 사용한다면 환기 장치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시고 창문을 열어서 수시로 환기하세요. 대표적인 가스기기인 가스보일러, 순간 가스 온수기의 경우 제품의 노화 상태나 특정 부품의 이탈, 틈새가 생겼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또한 설치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환기가 되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요. 폭설로 또 배기통이 막히거나 얼음덩이가 떨어지면서 외부 배기통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으니 장마나 폭풍, 폭설 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다시 해주세요. 순간 가스 온수기의 경우 소비자가 또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전문가에게 시공을 맡기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보일러 배기통이 어긋나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관심이 많이 좀 갖고 계시던데요, 요즘에.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어떨까요? 이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하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니 설치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니 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급하게 자세한 정보 없이 구매하지 마시고 검증받은 경보기를 구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미국 제품의 경우에는 UL 인증, 캐나다 제품은 CSA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국내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형식 승인 및 검정 기술 기준에 합격한 인증된 제품이 안전합니다. 검사에 합격받은 제품은 KC
마크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KC 마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받아 부착되어 있는 건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국립전파연구원의 KC 인증이면 전기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증이거든요. 예. KFI는 소방 안전에 관한 거고요. 그러면 어디다 경보기를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설치를 하시게 된다면 공기보다 이제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조금 가볍기 때문에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곳으로부터는 좀 1~3m 떨어지고 천정보다는 15cm 정도의 낮은 높이에 설치하거나 이제 잠자는 곳에 설치한다 하시면 사람의 머리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두도록 합니다. 제품의 최적의 위치는 사용 설명서에 좀 제품에 따라 상이하게 나와 있으니 좀 잘 살펴보시고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법 그리고 경보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지 양천소방서 반장이었습니다. 네, 12월 20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꼭 나갈 때는 황사용 마스크 끼시고요. 잠시 뒤에 56분 날씨와 교통에서 박화영 캐스터 그리고 박현식 캐스터가 교통과 날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그거 꼭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